시베리아 북쪽의 무인도 랭글섬. 짙은 안개를 뚫고 배 한 척이 해안으로 들어선다. 이날 이 무인도에 들어간 것은 백인 남자 탐험가 4명과 하녀 역할로 따라간 23살의 여자 1명이었으니, 그리고 2년 뒤 이 섬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이 여자 단 1명이었다. 모든 것은 2년 전 알래스카의 작은 도시로 거슬러 올라갔으니 1921년 미국 알래스카의 항구 도시 놈. 이곳에는 23살의 이누이트 여자 에이다가 살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미국 선교사들 손에 자라며 영어를 배우며 16살에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어느 날 처자식을 버려둔 채 사라져버렸고, 에이다에게 남겨진 것은 결핵을 앓는 5살짜리 아들 1명뿐이었다. 하지만 약값은커녕 하루 세끼조차 간신히 챙기며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해가던 그때 그녀는 도시에 나붙은 광고 한 장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에이다는 1년 뒤 약값을 벌어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아들을 고아원에 맡긴 채 탐험대에 지원하게 된다. 이 탐험을 기획한 것은 당대 최고의 북극 탐험가 스테판손으로 시베리아 북쪽 무인도에 깃발을 꽂아 캐나다 땅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남자의 이력이었으니 8년 전 그가 이끌었던 탐험선 카르러코는 북극 얼음에 갇혔고, 그 사이 스테판손은 사냥을 간다고 배를 버리고 떠난 뒤 돌아가지 않는다. 그 사이 남겨진 배는 얼음에 으스러져 가라앉았고 무려 대원 11명이 얼음 위에서 죽었던 사건인데, 그런 남자가 또다시 원정대를 꾸린 것. 그가 꾸린 원정대의 대장 크로퍼드는 겨우 20살의 대학생이었고 나머지 멤버들 역시 북극에서 겨울을 나본 적 없는 초짜들이었다. 게다가 여기서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정작 기획자 스테판손은 강연으로 돈을 벌겠다며 탐험에서 빠졌고, 섬에는 사냥감이 넘쳐나니 식량 걱정은 필요 없다는 장담과 함께 1년 계약에 단 6개월치만 보급품을 실어보내게 된다. 이 계획을 듣고 원래 동행하기로 하였던 이누이트 부족들은 출항 직전 전부 발을 뺐으니, 그렇게 출항날 부두에선 이누이트는 아들 치료비가 필요한 에이다 단 1명뿐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낯선 백인 남자 4명과 함께 지구 끝으로 떠나게 되는데, 1921년 9월 9일 이누이트 여자 1명과 백인 남자 4명을 태운 실버 웨이브호가 놈 항구를 떠난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이 배가 도착한 곳은 시베리아 해안에서 북쪽으로 140km 떨어진 무인도 랭글섬. 이곳은 1년 대부분이 두꺼운 얼음에 갇혀있는 얼음 감옥섬으로 지구에서 가장 많은 북극곰이 모여드는 북극곰 서식지이기도 했다. 그렇게 그들을 내려준 배는 1년 뒤를 기약하며 다시 돌아갔고, 그들은 이제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이곳에서의 생존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곳의 환경은 상상보다 극악했으니 낮이 없는 밤만 계속되는 극야가 몇 달씩 이어졌고, 이는 이들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다. 이는 특히 아무 준비 없이 따라온 23살 여자에게는 더욱 가혹했는데, 사방에 찍힌 북극곰 발자국, 낯선 남자들 틈에서 지구 끝에 고립됐다는 공포, 게다가 아들에 대한 향수병까지 겹치며 한동안 바느질조차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본 남자들의 대응은 위로가 아닌 협박이었으니 실제 대원 나이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는다. 대봉사가 부츠 수선이 힘들다고 했다. 수선하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밥을 굶기고 깃대에 묶어뒀다. 영하의 벌판에서 깃대에 묶여버린 23살의 에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바다 건너에 두고 온 아들이 있었으니 결국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바늘을 잡았고, 그렇게 첫 번째 겨울을 버텨내게 된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딱 이때부터 시작이었으니 1922년 여름 랭글섬 해안. 5사람은 매일 수평선만 바라봤다. 계약한 1년이 지났고 6개월치 보급품은 오래전에 바닥이었다. 새와 여우를 사냥하고 새 알을 훔쳐먹으며 하루하루를 구조선이 오기만 버티고 또 버텨냈는데, 그러나 끝내 배는 나타나지 않는다. 스테판손이 보낸 구조선은 이미 섬을 둘러싼 얼음벽에 막혀 진작에 되돌아갔던 것. 무전기도 없던 시절 섬의 5명은 그 사실조차 알 길이 없었으니, 그렇게 한 달, 2달, 몇 달간의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다시 두 번째 겨울이 시작된다. 사냥감이 자취를 감춘 벌판에서 남자들은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고, 보급품마저 떨어진 상황에서 식량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어갔다. 결국 대원 나이트의 몸에 이상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으니 처음에는 입에서 피가 스며 나오더니 다리에 시퍼런 멍이 번지고 관절이 부어올랐고, 이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불가능해지게 되었으니 병명은 뇌혈병이었다.
결국 남은 식량으로는 5명이 봄까지 버틸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 남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1923년 1월 28일 랭글섬 캠프 대장 크로퍼드와 마우러, 갈리 세 남자가 짐을 꾸린다. 목적지는 그들이 건너온 바다 너머의 시베리아였으니 북극에 얼어붙은 바다를 2발로 걸어서 건너가겠다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얼어붙은 바다는 겉보기와 달리 전혀 땅이 아니었으니 얼음은 밤낮으로 계속 움직이며 예고도 없이 검은 바닷물 사이로 갈라졌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없던 이들은 결국 도박을 걸었고 걸을 수조차 없는 나이트와 그를 돌볼 에이다 단 둘만 섬에 남겨둔 채 세 남자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다. 캠프에 남은 에이다는 죽어가는 나이트를 홀로 돌보기 시작한다. 음식을 떠먹이고 알몸을 씻기고 심지어 대소변까지 받아냈으니 사냥을 나가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는 것까지 모두 그녀의 몫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닌 잔혹한 결말. 1923년 6월 23일 건강이 악화된 나이트는 에이다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게 되었고 이제 북극의 무인도에 남은 인간은 23살의 여자 에이다 단 한 명뿐이었다. 동료도 구해주러 올 사람도 없이 섬을 어슬렁거리는 것은 오직 지구 최대의 포식자뿐. 그러나 고향에 두고 온 아들을 생각한 그녀는 그대로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살 방법은 단 하나였으니 에이다 자신이 직접 최상위 포식자가 되는 것. 바느질만 하던 손으로 총을 들은 그녀는 빈 깡통을 세워놓고 어깨가 밀리도록 방아쇠를 당기고 또 당겼다. 처음엔 총구가 흔들려 깡통 하나 맞히지 못했지만 하루, 이틀, 사흘 어느 순간부터 날아가던 새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낡은 가죽을 이어 옷을 만들고 남은 필름으로는 자신의 하루하루를 사진으로 남기며 에이다는 끝까지 버텨낸다.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던 재봉사는 그렇게 북극의 사냥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지 57일째 되던 무렵 어느 날 그녀의 귀에 갑자기 낯선 소리가 들려오는데 1923년 8월의 어느 아침 랭글섬 해안 안개 너머에서 백구동이 울린다. 에이다는 텐트를 박차고 해변으로 내달렸으니 구조선이었다. 배에서 내린 것은 도널드슨호의 선장 노이스. 그는 먼저 떠난 동료 3사람은 끝내 찾지 못했으며 이 섬의 703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녀 한 명뿐이란 것을 말해주었고 그렇게 그녀는 기적적으로 구출된다. 구출된 그녀에게 미국과 캐나다의 신문들의 관심이 쏟아진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구조자였던 노이스는 돌연 욕심을 보이기 시작. 그녀의 이야기를 신문에 팔면서 에이다가 나이트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게 만들었다는 누명을 씌웠고 정작 이 판을 벌인 스테판스는 탐험이 전멸로 끝났는데도 이 이야기로 책을 쓰고 강연을 돌며 돈을 벌어들였다. 책과 기사가 쏟아졌지만 에이다에게 돌아온 몫은 없었다. 심지어 약속했던 급여마저 깎여서 지급됐지만 에이다는 따지지 않았고 그녀는 곧장 아들에게 달려가 자신의 아들 베넷의 결핵을 완치시키며 그렇게 월 50달러의 북극으로 떠났던 엄마는 약속을 지켜낸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극히 예외 상황일 뿐 이러한 극한 지역에서의 생존의 행운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으니 1911년 이미 북극은 인간에게 정복당했고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미정복지는 오직 남극점뿐. 먼저 깃발을 꽂는 나라가 역사에 이름을 새기는 그야말로 국가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으니 이를 위해 두 남자가 동시에 출발한다. 한 명은 영국 해군 대령 로버트 스콧. 이미 한 차례 남극 탐험에 도전했던 대영 제국의 영웅이었고 다른 한 명은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 오직 남극점 하나만 보고 온 냉정한 승부사였는데 사실 아문센은 원래 북극점을 노리고 있었으나 누군가 먼저 그곳을 정복해버리자 아무도 모르게 목표를 남극으로 틀어버린 것인데 스콧은 이미 출발한 뒤에야 강력한 라이벌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보로 받게 된다. 둘의 목표는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깃발을 꽂는 것으로 동일하였지만 두 사람의 준비는 정반대였으니 아문센은 오직 개썰매 단 하나에 모든 걸 걸었다. 눈 위를 가장 잘 달리는 썰매견 52마리를 대동, 심지어 약해진 개는 식량으로 쓸 계획까지 치밀하게 계산해 두었는데 반면 스콧은 조랑말, 최신 모터 썰매, 그리고 개까지 뒤섞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한다. 그러나 그런 스콧에게도 하나의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영국인의 자존심. 당시 영국 신사들에게 짐승의 힘을 빌려 정상을 밟는 것은 수치라고 여겨졌기에 동물들은 어디까지나 중간까지 짐을 옮기는 보조수단일 뿐
정작 마지막 남극점까지의 핵심 구간은 사람이 직접 썰매를 끌고 걸어갈 계획이었던 것. 오직 사람의 힘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사정신이라 여겼던 것인데, 그러나 스콧의 이런 신사적 면모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낳고 말았으니, 데려온 조랑말들이 추위에 약해지자 오츠라는 대원은 말들을 끝까지 몰아붙이고 약해진 말은 죽여서 식량으로 만들자고 했지만 스콧은 차마 그러지 못하고 말들을 돌려보낸다. 약해진 개를 망설임 없이 식량으로 삼은 아문센과는 정반대의 선택. 결국 짐을 나를 말이 없어진 스콧 원정대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보급소를 원래 계획보다 무려 50km나 못 미친 곳에 세우고 마는데, 그리고 사소해 보였던 이 모든 선택들이 5명의 운명을 갈라놓고 말았으니 1911년 11월 마침내 남극에 도착한 스콧 일행. 그러나 가장 먼저 믿었던 최신 모터 썰매는 겨우 80km쯤 가더니 그대로 멈춰 모철덩어리가 되어버린다. 다음은 조랑말. 조랑말은 푹푹 빠지는 눈밭을 걷지 못했고 한 마리씩 쓰러져 얼고 말았으니 결국 남은 건 사람의 2 다리뿐. 계획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서 지옥의 남극 행군이 시작되고 만 것인데, 그렇게 남극의 영웅들은 스스로 무거운 썰매에 몸을 묶고 한 걸음 한 걸음 끌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하의 칼바람을 정면으로 받으며 그들을 가로막은 건 거대한 비어드무어 빙하.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바닥이 보이지 않는 얼음 틈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곳. 그 빙벽을 수백 킬로그램짜리 썰매를 끌고 사람이 기어오른다. 숨을 몰아쉬며 한 발, 다시 한 발. 하루를 꼬박 끌면 쓰러지듯 잠드는 나날의 반복이었으니 그렇게 무려 2달. 오직 사람의 몸으로만 남극을 가로지른 전무후무한 행군이었다. 같은 시각 아문센은 개들이 끄는 썰매 위에서 빠르게 전진하고 있었고, 지친 개는 계획대로 식량으로 삼으며 냉정하게 거리를 좁혀가는 중이었으니 한쪽은 짐승의 힘으로 날아가고 한쪽은 사람의 등으로 기어가던 게, 승부는 이미 출발과 동시에 기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고 마침내 1912년 1월 16일 남극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그날, 스콧 원정대 대원 한 명이 저 멀리 눈 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으니 바로 작은 검은 점 하나.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니 그것은 발자국이었다. 썰매 자국과 수많은 개 발자국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 이미 누군가 먼저 이곳을 지나갔다는 것. 그리고 다음 날 2달 넘게 사람이 직접 썰매를 끌며 마침내 도착한 남극점에는 이미 노르웨이 깃발과 작은 텐트가 자리 잡고 있었다. 5 사내는 그 깃발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니 아문센이 남극점에 도착한 날은 1911년 12월 14일로 이들 원정대보다 무려 34일이나 빨랐던 것. 심지어 아문센은 텐트 안에 쪽지 하나를 남겨두었으니 자신이 먼저 다녀갔다는 증거로 노르웨이 국왕에게 대신 전해달라는 편지였다. 모든 걸 쏟아부었던 1등을 바로 코앞에서 뺏긴 5사람. 그 허탈함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는데,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으니 이제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거리는 무려 1300km. 서울에서 도쿄를 넘는 거리의 얼음지옥을 걸어가야 했던 것이었다. 식량은 이미 줄어들고 몸은 망가졌고 마음마저 꺾인 귀한 길. 이때부터 본격적인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하였으니 남극을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추위에 바닥나는 식량과 연료, 손가락은 하나둘 검게 썩어갔으며 얼어붙은 신발은 겨우 벗으면 살까지 함께 뜯겨져 나갔다. 그렇게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매일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니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덩치가 가장 컸던 에드거 에반스. 빙하를 내려오다 머리를 크게 다친 뒤 정신이 흐려지더니 눈밭에 무릎을 꿇은 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다음은 로런스 오츠. 그의 2 발은 이미 새까맣게 얼어붙어 걸음조차 뗄 수 없는 상태로 자신이 동료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 어느 날 아침 오츠는 텐트 밖으로 나서며 조용히 한마디를 남긴다. 그냥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올게.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간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남은 이들은 그가 죽으러 간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붙잡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남은 남극 탐험대는 단 3명. 스콧, 윌슨, 그리고 바워스. 윌슨은 스콧이 가장 믿고 아끼던 친구이자 의사였고, 바워스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던 젊은 대원이었으니
이들은 죽을 힘을 다해 보급소로 향한다. 그러나 귀환을 도우러 오기로 했던 개썰매 지원대는 악천후와 개먹이 부족으로 끝내 이들에게 닿지 못하였고, 그렇게 세 사람은 보급소를 단 18km 앞에 두고 눈보라에 갇혀버린다. 걸어서 몇 시간이면 닿을 거리였지만 텐트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 그렇게 식량도 바닥난 채 무려 10일이나 계속되는 눈보라에 갇혀버린 세 사람은 결국 천천히 마지막을 준비하게 된다. 스콧은 얼어붙는 손으로 일기장을 붙잡았고 가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어 내려간다. 더는 이 일기를 쓸 수 없을 것 같다. 부디 우리 가족들을 돌봐주시오. 그것이 스콧의 마지막 글이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수색대가 눈 속에 파묻힌 텐트를 발견하였으니 안에는 세구의 시신이 나란히 누워 있었고, 스콧의 일기와 마지막 편지들이 발견되며 5사람의 남극 모험담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영국은 5 사내를 순교자이자 영웅으로 받들었고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국왕까지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이 열린다. 같은 날 같은 곳을 향했던 두 남자. 개를 택한 아문세는 대원 전원과 함께 무사히 살아 돌아왔고, 자존심을 택한 스콧은 5명 전원이 눈 속에 잠들고 말았으니 둘을 갈라놓은 건 운도 날씨도 아닌 출발선에서의 수많은 선택이었던 것. 승부는 남극이 아니라 떠나기 전 준비해서 이미 갈리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남극에 갈 확률은 낮겠지만 추운 여행지나 겨울 산행 중 조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전문가들은 이런 일회용 발열 담요 하나 정도는 꼭 챙겨가길 권하고 있는데, 비상 상황에서는 이것이 체온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만약을 위해 하나 정도는 준비해두기를 권유한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극한의 도전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으니, 남극에서 탐사대 28명이 전원 실종되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남극 한가운데 거대한 범선 한 척이 얼음에 지디겨져 가라앉는다.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던 28명은 지옥 같은 남극 한복판에 그대로 갇히게 되는데, 모든 것의 시작은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으니 1914년 12월 영국에서 인듀어런스라는 이름의 배 한 척이 출발한다. 배를 이끄는 선장의 이름은 어니스트 셰클턴. 그의 목표는 인류 최초로 남극 대륙을 걸어서 횡단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28명의 탐사대를 태운 인듀어런스호가 남극 대륙 코앞까지 도착하게 되었고, 이제 남극까지 남은 거리는 단 48km.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했으니 바로 겨울이 닥쳐오며 바다 자체가 통째로 얼어붙어버린 것. 배는 그대로 얼음바다 한가운데 박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2달, 3달, 그리고 어느덧 9달. 얼어붙은 바다는 도무지 풀릴 기미가 없었고 몇 달간 얼음에 갇힌 배는 그대로 2400km까지 떠밀려가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배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으니 마치 짐승이 신음하는 것 같은 이 소리의 정체는 거대한 두 덩어리의 얼음 사이에 낀 배가 으스러지는 소리였다. 배가 가라앉는다! 모두 당장 뛰어내려! 28명의 사람들은 부랴부랴 식량과 보트를 챙겨 얼음 위로 뛰어내렸고, 그렇게 남극바다 한가운데서 9달을 버티던 배는 시커먼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지옥이 시작되게 되었으니, 배를 잃은 28명이 서 있는 곳은 육지가 아닌 끝없는 얼음덩어리 한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는 땅까지의 거리는 1300km로 무려 부산에서 중국 베이징까지의 거리였다. 그러나 이곳은 구조선조차 올 수 없는 남극 한복판.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죽음 확정이기에 이들은 보트와 짐을 끌고 얼음 위를 걷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 척 무게가 1톤이 넘는 보트 3개를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끌고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7일 동안 이들이 이동한 거리는 겨우 11km. 이런 속도로 가면 1300km를 가는 데는 무려 1년이 걸린다. 결국 선장 셰클턴은 얼음 위에 텐트를 치고 계절이 바뀌어 바다가 녹을 때까지 버티기로 결정. 그렇게 28명의 얼음 위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으니 비스킷과 펭귄 고기로 생존을 연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함께 데려온 썰매개 69마리. 원래는 남극 횡단에 쓰려고 데려온 개들이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개들까지 먹일 식량이 있을 리 만무했고 결국 대원들은 자신들이 데려온 개 전부를 손수 쏴 죽인다. 그렇게 얼음 위에서 시작된 지옥, 영원 같은 시간 속에서도 무려 5달을 악착같이 버텨냈고 1916년 4월 마침내 날씨가 따뜻해지며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28명은 서둘러 세 척의 보트를 나눠 타고 바다로 나갔고 그렇게 끔찍했던 표류가 마침내 끝났는가 싶었는데 그러나 보트로 남극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얼음 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지옥이었다. 영하의 물이 끊임없이 보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물에 젖은 옷은 그대로 얼어붙어갔다. 28명의 선원들은 먹을 것도 거의 없이 무려 5박 7일 동안을 파도와 싸웠고 마침내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러나 섬에 도착했다는 기쁨도 잠시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 이곳은 코끼리 섬이라고 불리는 무인도였다. 절망에 빠진 모두가 자포자기 하려던 그때 선장 셰클턴이 입을 열었으니 여기서 멈추면 우리 모두 개죽음이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 그 후 그야말로 정신 나간 도박을 하게 되었으니 바로 1300km 남극 바다를 다시 보트로 건너가 구조대를 찾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일. 결국 28명 중 선장을 포함한 딱 6명만이 이 구조대로 나서기로 하였으니 남자 6명이 작은 나무 보트를 타고 세계에서 가장 거센 남극 바다 1300km를 건너기 시작한다. 남극의 파도는 높이가 무려 20m, 아파트 7층 높이의 거대한 물기둥이 6명의 남자들을 끊임없이 후려쳤는데 보트에서 튄 물은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고 보트 자체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되어갔다. 쉴 새 없이 파도와 싸우며 얼음을 깨내기를 14일. 그렇게 영원 같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대원들의 머리 위로 거대한 무언가 다가오기 시작했으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태산 같은 파도였다. 모두 꽉 잡아! 맞으면 무조건 죽는다! 모두 무사한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대원들. 그리고 이틀 뒤 그들의 눈앞에 마침내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으니 바로 사우스 조지아 섬. 16일 동안 그들이 찾아 헤매던 목적지였다. 그렇게 섬에 착륙한 대원들. 그러나 아직 마지막 시련 하나가 남아있었으니 남극대원 6명이 도착한 곳은 사우스 조지아 섬 사람이 사는 항구의 반대편.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방법밖에 없었다. 문제는 섬 한가운데 그 누구도 넘어본 적 없는 거대한 미지의 빙벽 산맥이 있다는 것. 게다가 대원 6명 중 2명은 부상해 1명은 이미 거의 죽기 직전 상태. 결국 선장 셰클턴은 가장 멀쩡한 2명만 데리고 이 산을 직접 넘기로 결정한다. 세 사람에게 등산 장비라고는 밧줄 한 가닥에 도끼 한 자루가 전부. 심지어 밤에 잠을 자면 얼어 죽는 추위였기에 세 사람은 한 가지 미친 결심을 하였으니 자지 않고 쉬지 않고 무조건 산을 한 번에 넘는다. 그렇게 극악의 환경 속에서 출발한 세 사람은 무려 36시간을 한 번도 자지 않고 걸었고 도중에 절벽이 가로막혀 내려갈 방법이 없으면 그냥 몸을 던져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 신체가 한계에 다다른 그때 산 너머로 포경회사 사람들이 사는 작은 마을 스트롬니스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세 사람이 마을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포경회사 책임자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세 사람이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자 당신들이 살아있을 리가 없는데. 세 사람의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세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사실 사우스 조지아에 도착한 건 단 세 사람뿐.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얼음섬 위에 갇혀 있었으니 셰클턴은 즉시 섬의 반대편에 있던 3명을 구한 뒤 구조선을 빌려 코끼리 섬으로 향한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는 바다가 다시 얼어 접근 실패. 두 번째 시도 역시 배가 얼음에 부딪혀 회항. 심지어 세 번째 시도도 또다시 얼음에 막혀 후퇴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시도. 1916년 8월 30일 이번에는 칠레 정부가 빌려준 옐초호를 타고 얼음을 헤쳐나갔고 마침내 코끼리섬 해안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22명의 작은 점들을 발견하였으니 22명 전원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있었다. 다들 무사한가? 다들 무사합니다.
그렇게 634일간 남극에 갇혀있던 28명 전원은 처음 출발한 그날 그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돌아오게 된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기적 중의 기적. 대원 모두의 인내심과 선장의 임기응변이 빛을 발한 것이었는데,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여러분이 추운 곳에 여행 갔다가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도록 하자. 첫째, 체온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데워야 하는 곳은 몸통과 목. 손발부터 데우면 차가운 피가 심장으로 한꺼번에 돌아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으니 배와 목을 먼저 감싸야 한다. 둘째, 춥다고 뜨거운 커피나 술은 절대 금지. 혈관이 확장되어 오히려 체온을 더 빨리 뺏기니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단 음료가 정답. 셋째, 춥더라도 젖은 옷은 즉시 벗고 마른 옷이나 응급용 비상담요로 감싸기. 이런 응급용 비상담요 한 장이면 체온의 90%를 잡아주고 한 손에 들어갈 만큼 작아서 차 트렁크나 가방에 넣어두기 좋다. 평소에 최소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 남극에서는 634일 만에 28명 전원이 살아 돌아온 기적. 그러나 이 기적이 일어나기 약 150년 전 1761년 인도양 한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쪽으로 500km, 길이 1.7km, 폭 700m의 황량한 모래섬에 88명의 흑인 남녀가 고립되게 된다. 그리고 15년 뒤 이 섬에 살아있는 사람은 단 8명, 여자 7명과 섬에서 태어난 아기 1명.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1761년 프랑스 동인도 회사 소속 화물선 유틸호. 이 배의 선장 라파르그는 마다가스카르 해안에서 160명의 흑인 노예를 사들인다. 당시 프랑스 법은 노예 거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었지만 탐욕스러운 라파르그에게 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노예 한 명의 가격은 당시 기준으로도 어마어마했고 160명을 팔면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었으니 사들인 노예들을 마다가스카르 동쪽 모리셔스 로드리게스 섬에 팔 계획을 세운다. 그는 그렇게 160명의 흑인들을 배 및 화물칸에 쇠사슬로 묶어 겹겹이 싣고 프랑스 선원 141명과 함께 항해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었으니 당시 불법 노예 무역이 들키지 않으려면 감시가 삼엄한 정식 직선 항로를 피해야 했고, 그렇게 라파르그가 선택한 것은 돌풍과 암초가 가득한 북쪽 항로. 선원들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욕심에 눈이 먼 라파르그는 항해를 강행한다. 그리고 이 탐욕의 대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오게 되었으니 1761년 7월 31일 한밤중 유틸호의 선체가 인도양의 암초를 정면으로 들이받는다. 충격과 함께 배는 옆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바닷물이 갈라진 선체 틈으로 밀려든다. 갑판 위 선원들은 그나마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칠 수 있었지만 화물칸 깊숙이 쇠사슬에 묶여있던 160명의 노예들은 상황이 완전 달랐는데, 어둠 속에서 발밑부터 차오르는 물, 쇠사슬은 풀리지 않고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 혼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88명의 노예들 뿐. 나머지 72명은 그대로 어둠 속에 잠들게 된다. 그렇게 인도양 한가운데 프랑스 선원 123명과 흑인 노예 88명, 총 211명은 길이 1.7km, 폭 700m의 작디 작은 모래섬에 떠밀려 오게 된다. 그리고 진짜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니 난파 직후 선장 라파르그는 충격으로 지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부사령관 카스텔란이 지휘권을 넘겨받게 된다. 카스텔란은 즉시 생존자들을 조직해 난파선 잔해에서 쓸 수 있는 나무와 못을 하나하나 수거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목표는 하나, 바로 이 섬을 탈출할 배를 만드는 것. 선원과 노예가 함께 톱을 잡고 못을 박았다. 그런데 이 2달간의 작업은 그 자체가 지옥이었던 것인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거운 목재를 나르고 깎고 박는 중노동이 이어졌고, 결국 88명의 노예들 중 28명이 배가 완성되기도 전에 쓰러져 죽는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배, 라 프로비당스. 배의 뜻은 섭리. 그러나 이 섭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배의 크기였다. 우연인지 고의인지 배의 사이즈는 딱 123명의 프랑스 선원만 겨우 태울 수 있는 크기였고, 카스텔라는 남겨진 흑인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곧 구하러 오겠다. 그렇게 123명의 백인 선원만 태운 라 프로비당스 호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다.
그렇게 남겨진 흑인 남녀 60명. 그들의 눈앞에는 끝없는 바다와 나무 한 그루 없는 모래섬뿐.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버려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모리셔스에 도착한 카스텔러는 총독에게 실제 구조를 요청한다. 그러나 총독의 대답은 거절. 첫째는 불법 노예무역에 대한 괘씸죄 때문이었고, 둘째는 영국과의 7년 전쟁 중이라 배를 보낼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게 흑인 노예 60명은 작은 모래섬에 그대로 버려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 무인도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알면 한 공간에 60명의 흑인 남녀가 버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실감하게 되는데, 먼저 총 면적 0.8제곱킬로미터, 걸어서 횡단하면 20분이면 끝나는 모래덩어리, 섬에서 가장 높은 곳이 고작 8m로 큰 파도 하나면 섬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는 높이였다. 강이나 호수는커녕 나무 한 그루도 없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섬은 매년 10월부터 5월까지 사이클론이 직격하는 지역으로, 실제 1986년 이곳을 덮친 사이클론은 무려 시속 280km, 섬에 살던 설치류를 깡그리 멸종시킬 정도였다. 나무 한 그루 없고 식수도 없고 매년 사이클론이 덮치는 인도양의 모래섬 하나.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들은 무려 15년을 버티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 답은 25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게 되는데, 2006년 프랑스 해양 고고학자 막스 게로 박사팀이 무인도 모래섬 발굴을 시작한다. 2013년까지 총 7년에 걸친 발굴 끝에 밝혀진 것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기록이었는데, 나무 단 한 그루 없는 이곳에서 60명의 흑인 남녀는 해변의 산호초 블록을 하나하나 깎아내 벽 두께 1.5m짜리 집을 지었다. 매년 찾아오는 사이클론에도 끄떡없는 요새 같은 구조물. 집만 지은 것이 아니었으니 공동 화덕, 도구 작업장까지 마을 형태의 완전한 작은 사회를 만들어낸 것. 게다가 난파선에서 가져온 부싯돌로 불을 피웠고, 이 불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뜨리지 않았다. 불이 꺼지면 다시 피울 방법이 없었으니 이 불 하나가 곧 생명이었던 것.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발견, 장신구. 구리를 두드려 만든 팔찌와 반지까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이들은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인데, 식량은 주로 바다거북과 검은 등 제비갈매기였고, 15년간 약 400마리의 거북이와 9만 마리의 새를 잡아먹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발굴된 뼈에서 식인의 흔적은커녕 폭력의 흔적조차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극한의 극한 상황에서 서로를 해치지 않고 규칙을 만들고 역할을 나누고 함께 살아남은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사실 진짜 충격적인 것은 무인도에서 질서를 만들어 살아남은 노예들. 그러나 질서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백인들이 떠난 직후 60명 중 18명은 기다림을 거부한다. 난파선 잔해로 뗏목을 엮어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것. 목적지는 500km 밖 마다가스카였지만 다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은 42명에게 찾아온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이클론, 그리고 굶주림과 질병까지. 한 명 또 한 명, 처음 2년 만에 대부분이 사라졌고 12년이 지났을 때 이 섬에 살아있는 사람은 단 13명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두고 떠난 카스텔라는 10년이 넘게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총독이 거절해도 수년간 끊임없이 구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마침내 1770년대에 들어서 노예제에 대한 여론이 변하면서 총 4번의 구조선이 파견되는데, 그러나 이 섬 주변의 바다에 미칠 듯한 파도와 수면 아래 숨은 암초들로 4번의 구조선 모두 상륙에 실패하고 말았고, 1775년에는 구조선 라 소트레로의 보트가 암초에 부서져 오히려 프랑스 선원 한 명이 섬에 표류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구조하러 갔다가 오히려 조난당한 것. 그런데 이 백인 선원이 뜻밖의 일을 벌이고 마는데, 섬에 남은 나무 조각을 긁어 모아 뗏목을 만든 것. 그렇게 선원과 함께 여자 노예 3명과 그리고 이 섬의 마지막 남자 3명이 올라타게 되는데, 그러나 바다는 이번에도 용서하지 않았으니 7명 전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것. 이 섬의 마지막 남자들마저 사라져버린 순간이었다. 그리고 섬에 남겨진 것은 여자들뿐. 그리고 1776년 11월 29일, 난파로부터 정확히 15년, 트로멜린 선장이 이끄는 라 도피노가 5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이 섬의 상륙에 성공한다.
그리고 트로멜린 선장이 섬에서 발견한 것은 여성 7명, 그리고 섬에서 태어난 생후 8개월의 아기 1명이었다. 88명 중 남은 것은 단 8명. 28명은 백인의 배를 만들다 쓰러져 죽었고 18명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돌아오지 못했고 나머지는 사이클론과 질병, 억겁의 시간 속에서 하나둘 사라져간 것인데 마지막 남자들마저 뗏목 위에서 바다에 삼켜졌고 끝까지 섬에서 살아남은 것은 여자들 뿐이었다. 이들은 모리셔스로 옮겨져 노예의 신분을 벗고 자유인으로 선포된다. 그리고 이 섬의 이름은 그들을 구한 선장의 이름을 따 트로멜린 섬이 된다. 당신은 무인도에서 혼자 눈을 떴다.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1번 혼잣말하기. 충격적이게도 무인도에서 해야 할 행동의 순서는 이와 같으며 만약 다른 것을 선택하였다면 무인도에서 생존 확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보통 무인도 하면 나와 관련 없는 영화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매년 고립 관련 사고만 최소 3만 건 이상. 낚시, 스노클링, 그냥 평범한 활동을 하다가 바닷물에 밀려 그대로 고립되는 거다. 즉, 당장 이번 주말 우리에게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핸드폰조차 안 터지는 무인도 고립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지금부터 알려줄 무인도 생존법을 기억하는 것.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작은 실수 하나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8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1단계 점검. 일단 무인도에 고립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시간과 자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공황 상태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정신을 점검, 즉 현실을 자각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는 기억해야 할 것은 딱 3가지. 먼저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크게 심호흡을 반복한 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반드시 입 밖으로 내뱉어야 한다. 나는 지금 고립됐다. 지금부터 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실제로 인간의 뇌는 언어로 구조화된 명령을 받을 때 더 빠르게 현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 현실을 제대로 각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다음으로는 다친 곳이 있는지 신체 점검을 해야 하는데 무인도에서는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악화되거나 감염되면 끝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닷물은 염분 때문에 세균 번식이 가속될 수 있으니 절대 상처는 바닷물로 씻으면 안 되고 최대한 깨끗한 옷이나 천으로 눌러 우선 상처 부위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 뒤에는 앞으로 할 일을 바닥에 적으면 되는데 투두 리스트는 무엇보다 순서가 가장 중요하므로 지금부터 알려주는 순서를 꼭 기억해야 한다. 무인도 생존법 2단계 쓰레기 줍기. 정신을 차렸다면 해안을 돌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수집해야 한다. 이때 본능적으로 나뭇가지나 돌멩이처럼 뭔가 자연스러운 것들을 줍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진짜 생존 전문가들은 해변에 떠밀려온 쓰레기부터 줍는다. 그 이유는 바로 무인도에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 쓰레기의 경우 이미 가공된 물건이기에 훨씬 빠르게 도구로 전환할 수 있는데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나중에 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싹 한 곳에 모아두어야 한다. 도구 확보가 끝났다면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바로 무인도 생존법 3단계 등산. 즉 섬에서 가장 높은 지점부터 올라가 보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한정된 생명력을 가진 무인도에서는 조금의 에너지 낭비만으로 죽음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동선을 짜야 하기 때문. 따라서 올라간 뒤에 파악할 것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원 위치 파악. 어디에 식량이 될 식물이나 물줄기, 그늘 등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두 번째로 이어서 눈에 띄는 해변, 즉 SOS 신호 설치 지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2021년 태평양 무인도에서 조난된 일본인 하이커는 도착 30분 만에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물 위치, 쉼터 만들 위치, 구조신호 보내는 위치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였고 이 판단 덕분에 결국 구조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무인도의 지형 파악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인도 생존법 4단계 쉼터 만들기. 보통 무인도에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식량이나 물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쉼터 찾기다. 사람은 물 없이는 3일,
식량 없어도 3주는 버틸 수 있지만 쉼터는 당장 그날 밤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생존 분기점이기 때문인데, 보통 무인도는 낮에 아무리 더워도 밤이 되면 바닷바람과 지면 냉기로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체온이 떨어지는 순간 건강이 악화, 남은 기간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게 된다. 게다가 해충, 야생동물 같은 생물들이 밤에는 훨씬 활발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쉼터가 없으면 언제든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쉼터 제작 시에는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위치 선정. 지면이 평평하고 물이 가까우면서도 침수 위험이 없는 높이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바람이 부는 방향 반대편, 큰 바위 옆이나 나무 아래가 이상적이라고. 두 번째는 쉼터 형태. 큰 나뭇가지, 잎사귀, 나무 껍질과 아까 모아둔 쓰레기 조각들을 활용해서 지붕과 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모양은 텐트처럼 앞, 뒤, 양옆 3면을 막는 구조로 만들어야 밤새 안정적인 온도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니 일단 아주 간단하게라도 빠르게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쉼터를 확보했다면 다음은 무인도 생존 5단계, 물, 불 확보. 사람은 물 없이는 3일을 넘기기 어렵다. 그러나 무인도에서는 정상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바닷물은 탈수를 가속하고 세균이 가득한 고인물은 죽음을 앞당길 뿐이기 때문, 따라서 이때 물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섬 내에 계곡이나 지하수 등이 있다면 이렇게 페트병에 흙이나 자갈을 채워 최소한의 필터를 해서 막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계곡이 없다면 바닷물을 증류해서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페트병 윗부분을 잘라서 안쪽으로 접고 아래쪽에는 바닷물을 채워 무게를 꽉 끼워서 모래사장에 박아두면 된다. 그러면 햇빛에 증발되는 물이 페트병 접은 부분에 고이게 되고, 그렇게 페트병 하나당 하루에 20에서 30ml 정도의 물을 얻을 수 있으니, 이런 것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면 최소한의 물은 해결할 수 있다고. 혹시 쓰레기 중에 페트병이 없을 경우를 대비 이런 정수 빨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으로 무인도 안에 있는 물을 그냥 마시면 되기에, 바다 쪽으로 야외 활동할 일 있으면 혹시 모르니 챙겨가길 바란다. 가장 중요한 물이 확보되었다면 다음은 불인데, 무인도에서 꼭 필요한가 싶을 수 있는 불을 사람들이 미친 듯이 시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왜냐? 바로 불 하나면 정수, 요리, 체온 유지, 해충 차단, 구조 신호까지 한 큐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 일단 물은 끓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세균이 죽기 때문에 식수가 확보되고, 그냥 먹으면 식중독 걸리는 생선, 조개, 곤충도 구워 먹을 수 있으므로 식량 확보도 용이해진다. 여기에 체온 보호와 해충, 야생동물 퇴치는 물론 연기와 불빛을 통한 구조 신호까지 거의 생존 치트키가 따로 없는데, 불을 피우는 방법은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만약 페트병이나 비닐봉투가 있다면 안에 물을 채워 이렇게 돋보기처럼 만든 뒤 불이 붙을 때까지 햇빛을 모아주면 되고, 이런 게 없다면 습기가 없는 마른 나무를 구해 이렇게 미친 듯이 돌려주면 된다. 익숙하지 않으면 쉽진 않지만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단 무조건 생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틈틈이 계속 시도하는 게 좋고, 혹시라도 젖어도 작동이 되는 방수 라이터가 있다면 이런 상황이 너무나 손쉽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 가지고 있다면 야외 활동 시 꼭 챙겨 다니길 바란다. 불까지 확보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인도 생존 7단계, 식량 확보. 무인도 식량하면 식물의 열매나 물고기, 게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잘못 먹으면 식중독 때문에 오히려 죽음행 특급 열차를 타게 된다.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먼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신선한 굴, 성게, 해삼, 멍게, 코코넛, 바나나 같은 열대과일, 그리고 김, 미역, 다시마 등의 식용 해조류다. 그 외에 조개, 게, 생선은 반드시 불로 완전히 익혀야만 먹을 수 있고, 이름 모를 열매나 버섯은 절대, 아무리 배고파도 절대 시도하지 않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왔다면 기본적으로 무인도에서 단기간에 죽을 일은 거의 없다. 이제 관건은 마지막으로 언제 구조되느냐인데, 무인도 생존 8단계, 구조 신호. 보통 무인도에 고립되면 누군가의 실종 신고로 탐사대가 나를 찾으러 오거나 혹은 우연히 지나가던 배에 의해서 구조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는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 현실에서 구조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실제 2017년 남태평양 외딴 섬에서 열 하루 동안 생존한 콜롬비아 남성은 고립되자마자 매일 아침 바닷가에 나가 돌로 SOS를 다시 새기며 하루도 빠짐없이 나뭇가지를 태워 연기를 올렸고 결국 연기와 SOS를 본 구조 헬기 덕에 구조되게 된다. 즉 단순히 구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접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구조 신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시각 신호. 해변에 돌, 나뭇가지, 쓰레기 등을 모아 SOS, 헬프 같은 문자를 3m 이상 크기로 새기는데 이때 가능하면 하얀 돌, 눈에 띄는 물건을 사용하는 게 좋다. 둘째, 연기 신호. 불에 신선한 나뭇잎, 젖은 잔가지를 던져 가능한 눈에 띄는 진한 연기를 만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거울, 금속 캔 조각, CD, 반짝이는 플라스틱 등을 햇빛에 반사시켜 멀리 구조대에게 반사빛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반복해야 하는데 낮에는 반사 SOS 표식, 밤에는 불빛, 손전등 깜빡임, 정해진 시간의 연기 등 어느 시간대에도 식별 가능하게 시간대별로 다양한 방식의 신호 체계를 만들어 끊임없이 계속 보내야 한다. 자, 지금까지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자면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기억할 8가지. 1단계 점검. 심호흡을 크게 5번 한 뒤 나는 고립됐다라고 입 밖으로 말하며 현실을 인식, 몸의 상처를 체크한 뒤 바닥에 할 일을 적는다. 2단계 쓰레기 줍기. 해변을 한 바퀴 돌며 페트병, 캔, 비닐, 끈, 고무, 유리 조각 등 쓰레기들을 모은다. 무인도에서는 모든 것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3단계 등산. 섬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지형을 파악한다. 물줄기, 해변 위치 등을 체크, 자원을 확보할 위치와 구조 신호를 설치할 자리를 미리 파악한다. 4단계 쉼터 만들기. 해 떨어지기 전에 재빨리 최소한의 쉼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위치는 물이랑 가까우면서도 침수 안 되는 높이를 선정, 모양은 텐트처럼 한쪽 입구만 뚫린 형태로 만들면 된다. 5단계 물 확보. 계곡물은 페트병에 자갈을 채워 필터해서 먹고 계곡물이 없으면 페트병을 잘라서 윗부분은 접고 아랫부분에는 바닷물을 채운 뒤 햇빛 아래에 배치, 증류수를 모은다. 6단계 불 확보. 페트병이나 비닐봉지에 물을 채워서 돋보기처럼 햇빛을 모으거나 마른 잎과 마른 나무를 모아 마찰을 시도한다. 7단계 식량 확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김, 미역 같은 해조류, 야자수나 바나나, 해삼, 굴은 싱싱하면 생으로 먹어도 되지만 게, 조개, 물고기 등은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무조건 구워서 먹어야 한다. 8단계 구조 신호. 낮에는 돌, 나뭇가지, 밝은 쓰레기로 SOS나 헬프를 크게 만들고 저녁에는 불에 젖은 잔가지를 던져 진한 연기 신호를 만들면 된다. 이 8단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니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몇 년 전 여름 제주도 인근에서 카약 체험을 하던 30대 부부가 조류에 밀려 외딴 암초로 떠내려갔고 무려 16시간 동안 고립된 적이 있었는데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던 작은 생존 키트에 물, 비상식량, 라이터, 은박 담요 덕분에 밤을 넘기고 구조 요청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 키트는 단돈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고 부피는 작은 도시락통 하나 크기였다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설마 내가 무인도에 갈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낚시하다가, 스노클링, 카약하다가 언제든 누구나 조류에 밀려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다. 생존 전략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긴급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가족, 친구, 연인이 있다면 혹시 모를 고립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길 바라면서,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사건은 바다가 아닌 땅속 700m에서 69일을 버틴 33명의 남자가 존재하였으니, 지하 700m의 광산, 갑자기 70만 톤의 암석이 무너져 내리더니 33명의 남자가 산채로 땅속에 묻힌다. 그러나 69일 뒤 이 남자들은 전원 살아서 나오게 되는데, 때는 2010년 칠레 산호세 구리광산. 1889년부터 채굴이 시작된 이 강산은 지하로 내려가는 갱도의 길이만 5km가 넘는 거대 미궁이었는데, 문제는 이 광산이 이미 여러 차례 사고가 터진 위험지역이라는 것.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크고 작은 사고로 이미 3명이 사망, 이미 한 차례 폐쇄되기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광산 소유주는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이곳을 운영하였고 2010년 8월 5일 결국 역대 최악의 사건이 터지고 만다. 산이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70만 톤의 암석이 광산을 덮쳤고 출입구는 완전히 막혀버린다. 그렇게 안에 있던 총 33명의 사람들은 완전히 갇혀버렸고
지상에서는 이들의 생존 확률을 2% 미만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당시 이들 전원 살아있던 상태였으니 바로 지하 700m에 위치한 비상 대피소로 피신한 것. 하지만 이 대피소의 상태가 상상을 초월했으니 지하 700m 대피소의 칠흑 같은 어둠 속 33명이 가진 것이라곤 유통기한 지난 우유와 참치 통조림 몇 개, 그리고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공업용 물뿐.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오염된 물에 입을 댄 몇몇 사람들은 눈물부터 콧물, 설사의 구토까지 온몸의 구멍에서 모든 액체를 쏟아내며 알아누웠고, 참치 통조림과 상한 우유는 처음에는 24시간에 한 번씩 배급되었으나 9일째가 되자 36시간에 한 번으로 줄기 시작. 그렇게 15일이 지나자 모든 음식이 바닥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변을 받아 마시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몸에서 지방이 사라지고 근육마저 녹아내리자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슴과 발에서 곰팡이마저 피어나기 시작한다. 결국 33명의 남자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그때 먼저 죽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의 식사가 되고 말 거야.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신참의 소름 돋는 발언. 사람들은 분노하며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이미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버린 뒤였다. 그러나 이때 이 지옥에서 33명을 하나로 묶어준 사람이 등장하였으니 바로 작업반장 루이스 우르스와. 그는 공포에 빠진 33명을 하나로 모아 규칙을 세운다. 1. 음식은 공평하게. 2. 모든 것은 다수결로. 3. 이기적인 놈은 용서 없음. 규칙을 어기는 자에게는 엄하게 대했고, 파벌이 생기려 하면 직접 나서서 중재하였으니 그야말로 지하의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지하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버틴 지 17일째. 지하 700m 고립된 갱도 안 어디선가 갑자기 드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벽을 뚫고 드릴이 나타난다. 광부들은 다급히 드릴 끝에 한 장의 쪽지를 매달아 지상으로 올렸고, 쪽지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칠레 전체가 눈물바다가 된다. 당시 이 소식은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는데, 광산에 갇힌 33명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최소 70cm의 크기의 구조 터널을 지하 700m까지 뚫어야 했다. 칠레 대통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들을 구해낼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것을 뚫을 때쯤이면 이미 모두 죽을 것이라 판단한 몇몇 사람들은 구조를 반대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을 못 구한다면 시신이라도 찾아내야 한다. 대통령의 단호한 명령에 결국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고, 무려 40일의 대공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먼저 직경 8cm의 작은 구멍을 빠르게 뚫어놓고 팔로마라 불리는 보급 캡슐을 내려보내기 시작했으니 여기에는 물과 음식, 비타민과 가족의 편지까지 담겨 있었고, 이 작은 구멍 하나가 33명의 생명줄이 된다. 매몰 24일째, 가족들과의 짧은 첫 화상통화가 이루어졌고, 희망을 얻은 남자들은 지하 700m 안에서 매일같이 걷기 운동을 하며 체력을 유지한다. 매몰 65일째, 드디어 구조 캡슐 페닉스가 현장에 도착한다.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좁은 캡슐이 700m 아래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6분. 33명이 전부 올라오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9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문제는 캡슐이 좁은 구멍을 오르내리는 동안 암석이 조금씩 흔들리며 재붕괴 위험이 생긴다는 것. 실제로 첫 번째 캡슐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벽면과 캡슐이 심하게 부딪혔고 구조대원들은 숨을 죽이게 된다. 언제 또다시 갱도가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여기서 작업반장 우르스와가 또 한 번 결단을 내렸으니 나는 마지막에 나가겠다.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마지막 구조 대상자가 되겠다고 자청한 것. 그렇게 매몰 69일째인 2010년 10월 12일 첫 번째 광부 플로렌시오 아발로스가 캡슐에 탑승. 16분 뒤 지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게 1명, 2명, 3명 22시간에 걸쳐 32명이 올라왔고, 마지막으로 캡슐에 탑승한 사람은 약속대로 작업반장 우르스와가 캡슐에서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달려가 껴안았고, 그렇게 10월 13일 밤 9시 55분 33명 전원 구조 완료된다. 매몰 69일 구조 22시간 사망자 0명. 전세계 10억 명이 생중계로 지켜본 이 기적은 칠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기록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최악의 매몰 사건이 발생한 곳은 칠레뿐만이 아니었으니 2022년 10월 26일 경북 봉화군.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채굴이 시작된 이 아연 광산에는 이날도 7명의 광부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900톤에 달하는 진흙토사가 수직 갱도 위에서 아래로 쏟아져 내린다.
7명 중 2명은 이상 징후를 느껴 미리 빠져나왔고 3명은 업체가 자체 구조했으나 나머지 2명, 62세 작업조장 박씨와 56세 보조작업자 박씨 두 사람은 지하 190m 깊이에서 완전히 갇혀버리고 만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이 광산업체가 사고 발생 후 무려 14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는 것. 14시간이면 사람이 죽고도 남을 시간인데 업체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시간만 날려버린 것이고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를 터뜨린다. 그렇게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갇힌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은 사용하지 않은 폐경도를 통해 접근해야 했고 그 길은 수십 년간 방치되어 암석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다. 시추기 9대 투입에 군 시추대대까지 파견. 구멍을 뚫고 또 뚫었지만 첫 번째 시추기가 지하 185m까지 내려갔을 때 갇힌 사람들이 있는 지점과 접촉조차 하지 못했고 구조는 처음부터 난항이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가는 상황. 생존 여부조차 확인이 안 됐다. 그렇다면 이 두 남자는 어떻게 버티고 있었을까? 지하 190m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남자가 가진 것이라곤 커피 믹스 몇 봉지. 그게 전부였다. 커피 믹스를 밥처럼 아껴 먹으며 버텼고 그마저 떨어지자 천장에서 떨어지는 지하수를 받아 마셨다. 그리고 주변에서 찾은 비닐과 마른 나무로 천막을 치고 모닥불을 피워 체온을 유지하며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버티자는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그렇게 매몰 9일째 구조대가 뚫은 직경 76mm의 작은 구멍. 이 구멍으로 내시경을 넣어 갱도 안을 확인했더니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 생존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한 구조대는 그 작은 구멍으로 다급히 외친다. 박 선생님! 우리는 구조대입니다! 불빛이 보이면 돌로 관을 두드려주세요! 간절한 외침이 76mm 작은 관을 타고 지하 170m까지 내려갔으나 응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구조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작은 구멍으로 미음과 포도당, 진통제와 해열제, 그리고 보온 덮개까지 혹시라도 살아있을 두 사람에게 내려보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은 흘러 매몰 10일째 221시간 경과. 결국 마지막 30m 암석 구간이 뚫리며 갱도가 열렸고 마침내 두 남자는 두 발로 걸어서 나온다. 그런데 한국 역사상 최악의 생존 사건으로 불리는 마지막 사건 하나가 남아있었으니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했던 백화점 삼풍백화점. 당시 매출만 1,600억이 넘는 이 건물에는 이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 5시 57분 갑자기 건물이 순식간에 통째로 주저앉는다.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위에서 내려다본 삼풍백화점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층과 층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1층부터 5층까지 지상층에서의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오직 지하에 있던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하 1층 매장에서 일하고 있던 19세 소녀 박승현. 사고 당시 그녀는 지하 1층에서 전표를 처리하고 있었다. 생전 처음 듣는 폭발음과 함께 1층 천장이 갈라지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가 있는 곳은 무릎도 구부리기 힘든 좁은 공간. 처음에는 함께 갇힌 동료 언니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같이 매몰된 동료 직원들과 대화를 하며 버텼으나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결국 자신 혼자만 살아있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빛도 없는 지하 5m. 밤인지 낮인지도 알 수 없는 곳에서 19살 소녀는 혼자 남겨졌다. 그러나 그녀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와 아빠, 동생과 오빠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살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위에서 떨어지는 소방수 몇 방울,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수분이었다. 스타킹에 물을 적셔 머리에 뿌리고 입술을 축이며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로 목숨을 이어갔다. 불안과 공포가 밀려올 때마다 매장에서 흥얼거리던 노래를 불러댔고 친구들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꿈을 꾼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고 시간이 흐르는 건지 멈춘 건지조차 모르는 상태. 하루만 더 버티자. 그 한마디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영원 같은 시간을 반복한다. 그리고 7월 15일, 매몰 17일.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무게에 눌려 그녀가 있던 공간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고 이러다 짓눌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이를 악물고 버텨낸다. 그리고 마침내 벽이 열리고
빛이 쏟아졌다. 377시간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빛도 소리도 없는 콘크리트 지하에서 19살 소녀는 살아서 나왔다. 칠레 지하 700m에서 69일을 버틴 33명, 봉화 지하 190m에서 10일을 버틴 2명, 삼풍 지하 5m에서 17일을 버틴 19살 소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단순 기적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었으니 2012년 11월 17일 멕시코 남부 해안마을 코스타 아술, 35세의 어부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는 평소처럼 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의 목표는 30시간 안에 상어나 청새치를 잡는 것으로 가난한 어부에게는 일주일 동안의 생계가 달린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고 말았으니 바로 늘 함께 나가던 그의 파트너가 갑자기 빠지게 된 것. 그렇게 급하게 대타로 구한 사람은 23살의 청년 에세키엘 코르도바. 둘은 초면으로 대화는커녕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게다가 하필 해당 일에는 폭풍 경고가 있기도 하였지만 어차피 대타에 폭풍 따위는 늘 있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하루치 식량만 싣고 출항하게 된다. 그렇게 시작된 항해. 그러나 걱정과는 다르게 날씨는 화창했고 두 사람은 출발 몇 시간 만에 무려 물고기 500kg을 잡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그러나 갑자기 폭풍이 들이닥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폭풍은 무려 5일 동안이나 계속되게 된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에 선원 코르도바가 튕겨져 나갔고 선장 알바렌가는 간신히 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렸다. 배가 뒤집힐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 결국 알바렌가는 힘들게 잡은 500kg의 물고기를 전부 바다에 버린다. 그렇게 간신히 배의 균형을 맞춘 뒤 무전기로 구조 요청을 보내려고 하는 순간 배터리가 나갔다. 모터도 통신도 GPS까지 전부 망가진 상태. 한편 육지에서는 5일간 연락이 두절된 둘을 찾기 위해 수색대가 출발하였지만 이틀 동안 계속된 수색 작업에도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결국 작업을 포기하고 만다. 그리고 이때 알바렌가의 배는 이미 해안에서 450km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 폭풍이 그치고 파도가 고요해진 바다. 표류된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봤으나 육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먹을 것은커녕 마실 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시련, 갈증. 사방이 물이지만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알바렌가는 혀가 부어올라서 말조차 할 수 없었고 결국 자기 소변을 받아 마시며 버틴다. 그리고 얼마 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병을 발견하여 건져냈고 그리고 얼마 뒤 또 하나. 그렇게 하나 둘 주우며 최종적으로 72개의 플라스틱 병과 드럼통 1개를 확보. 마침내 비가 오면 이곳에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식량 상황은 더 기괴하였는데 알바렌가는 바다에 나타나는 거북이를 잡아 목을 따고 피를 컵에 받아 마신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거리인가 싶은데 사실 이 거북이 피가 엄청난 영양 공급원이었던 것. 거북이 피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괴혈병을 막아주는 핵심 역할을 한다. 게다가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바다새들이 보트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는 했는데 이것을 본 알바렌가는 새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미끼용 막대기를 세워뒀고 그렇게 새가 앉는 순간 바로 다리를 잡고 날개를 꺾어버린다.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 새들을 보트 위에 비축해두고 배고플 때마다 식량으로 쓰기 시작. 새의 목을 잘라 피를 마시고 고기는 햇볕에 말려 보관한다. 충격적이게도 거북이와 새로 이루어진 이 식단은 의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웠고 그렇게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하며 표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 행운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계속된 것은 아니었으니 망망대해를 표류 중인 알바렌가와 코르도바, 이 두 사람은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 30대 중반의 선장 알바렌가는 산전수전 다 겪은 거친 어부로 술을 좋아하고 여자친구가 셋이나 있었으며 돈을 벌면 그대로 다 써버리는 스타일이었다. 반면 23살의 선원 코르도바는 아직 바다 경험이 많이 없는 독실한 기독교인 청년이었는데 하필 이 순수한 청년은 출항 전 불길한 이야기를 하나 듣고 말았으니 바로 교회 자매 한 명이 금식 기도 중 코르도바가 바다에서 죽는 환상을 봤다는 것. 설마 하며 배에 올랐으나 본격적인 표류가 시작되자 이 예언 아닌 예언이 청년의 멘탈을 흔들기 시작한다. 그래도 처음 두 달은 선장과 함께 웅크려 햇빛을 피하고 밤이면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도 하며 잘 버티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6주쯤 됐을 때 사건이 터지고 만다.
여느 때처럼 알바렌가가 잡은 새를 손질해서 나눠줬는데 이를 먹던 코르도바가 갑자기 구역질을 시작. 급히 새를 살펴보니 새 뱃속에 작고 노란 독사가 있었던 것. 즉 새가 독사를 삼킨 채로 코르도바의 입에 들어간 것이었다. 독은 치명적이지 않았기에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이날의 트라우마로 코르도바는 더 이상 날 것을 먹기를 거부하기 시작. 알바렌가가 아무리 사정해도 그저 고개를 저을 뿐 그는 자신이 죽을 운명이라는 예언을 점점 더 믿게 된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코르도바는 야위어갔고 알바렌가는 그를 돌보며 우린 곧 부조될 거라고. 라며 그를 북돋았지만 돌아오는 코르도바의 대답은 제가 죽어도 내 몸만은 먹지 마세요. 그렇게 어느 비오는 날 코르도바는 조용히 기도를 올렸고 저는 이제 하느님 곁으로 갑니다. 그대로 영원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혼자가 된 알바렌가는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하는데 저 녀석은 편하게 갔는데 왜 나는 고통받아야 하지? 그의 죽음을 질투하는가 하면 심지어 코르도바의 시체를 계속 곁에 두고 대화하기까지. 죽음은 어떤 느낌이야? 시체는 이미 검게 변하고 있었지만 대화를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6일째 되던 날 문득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알바렌가는 결국 코르도바의 몸을 들어 바다에 내려놨고 배는 천천히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알바렌가는 태평양 한가운데 완전한 혼자가 되는데 홀로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된 알바렌가는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 목을 그어 이 표류를 그만하려 했으나 결국 실행하지 못하였는데 그를 멈추게 한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자살하면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교회의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바로 엘살바도르에 두고 온 딸 파티마였다. 딸과 8년 동안 떨어져 지내며 아버지 역할 한 번 못한 그 그리움이 지독하게 그를 붙잡았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 그렇게 살 이유를 찾은 알바렌가는 마침내 결심을 끝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생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먼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해의 위치를 체크하며 동쪽이 어딘지를 확인, 덫에 걸린 물고기를 확인하고 새를 잡고 빗물을 모은다. 이때 가장 괴로운 건 태양이었는데 지붕 없는 보트에서 하루 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불에 달궈지는 것과 같은 느낌. 유일한 피난처는 배에 있던 아이스박스를 뒤집어서 안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좁은 아이스박스 안에 몸을 구부리고 웅크려서 하루 종일 보내다 보니 척추까지 튀어나오게 되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멀리서 화물선이 지나가기도 하였으나 아무리 구조 신호를 보내도 단 한 번도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살기로 마음먹은 알바렌가는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만들었는데 혼자 상상 속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한편 날개 꺾인 새들을 보트 위에 풀어놓고 발로 가볍게 차며 놀았다. 상어 탐지 시스템을 만들어 가볍게 수영도 했는데 새 발톱을 물에 던져서 상어가 안 나타나면 잠깐 물에서 수영도 한다. 그렇게 반복적인 생활 속 영원 같은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고 9개월 뒤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섬이 나타난다. 그가 표류를 시작한 지 무려 438일 만이었다.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된 그의 몸 상태는 놀랍도록 양호했고 겨우 11일 남짓 치료 끝에 퇴원, 엘살바도르로 가서 딸과 재회하게 된다.